제가 이거는 이제, 하반기, 제가 10월 초 중순경에 이제 제가 지구 한 바퀴 돈 관련된 내용을 담은 책을 낼 예정인데, 오늘 엑기스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2020년 77억인데 지금 이제 80억을 넘었습니다. 작년에 80억을 넘었고요. 세계 인류가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0년 전에 1920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김구 자서전을 보면 거기에 나와요. 인구는, 전 세계 인류 20억 명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학기술로도, 그때 당시에 과학기술로도 20억 명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런 정도. 근데 내가 한없이 갖고 싶은 건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100년 전으로부터 지금 80억 명이니까 60억 명이 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인구는요, 1920년도 그때 당시 이제 조선 총독부 자료가 있어요. 그때 당시 남북한 합쳐가지고 1900만 명, 2000만 명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북한 합쳐 8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거의 비례로 세계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우리나라도 비례로 늘었어요. 네. 증가가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키포인트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태어난 순간에 우리나라가 늘 성장하고 증가하고 확대되는 것만 봐왔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2020년도부로 우리나라 인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이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축소되고, 수축되고, 이 쪼그라드는 그런 게 처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많은 지자체들은, 물론 수도권은 성장하고 있지만, 많은 지자체들은 계속 성장할 걸 예측하고 그걸로 해서 정책을 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낭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인구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고령 인구 연평균 증가율입니다. 이게 우리 속도가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55년도부터 63년까지를 첫 번째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거기서 63년까지 왜 구분을 하느냐, 거기가 유독 많이 태어나기도 했는데 그 이유도 사실 적게 태어난 건 아니에요. 거의 100만 명씩 계속 태어났는데, 그 55년부터 63년까지 인구가 7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중에 700만 명이에요. 지금 이미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이 연령대로.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가 속도가 이제 가장 빠르냐? 베이비 부머 세대의 여파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스스로 사실은 폐쇄적인 국가예요, 굉장히. 그것도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전 세계가 이제 쭉 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쭉 이제 가는데, 특정 시점부터는 떨어지긴, 요거는 근데 예측치가요, 과거 자료인데 이게 2019년도 자료입니다. 근데 19년도 자료인데도 이게 지금 잘못 예측돼 있죠.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출산율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0.78까지 이제 떨어졌잖아요. 0.78까지 떨어졌고 더 떨어질 겁니다. 계속 더 떨어질 텐데, 우리나라가 70년도에 4를 기록했고 2000년도에 이제 1이 깨졌고 쭉 내려와서 이제 이제 아예 0점대로 이제 내려왔죠. 근데 이 수치가요, 전 세계 출산율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출산율도. 제가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도시화의 산물 같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 도시화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중동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상당히 많은 저출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출산, 다출산, 이거는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상대적인 것이지, 이 사람들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구 전체적인 조류가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이게 2018년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14%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19%입니다. 그러니까 18% 정도 됐는데 2025년도가 되면 20%가 되니까 5천만 중에 1,000만 명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일본은 지금 현재 거의 30%예요. 그래서 10명 중에 지나가다가 3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명 정도가 되는 거죠. 인구 고령화 속도입니다.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는 그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넘어가면 고령 사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7%에서 20% 가는데 일본이 걸린 시간이 36년이에요. 프랑스, 미국 이런 데는 거의 100년, 150년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그럼 그 시간은 거의 3세대, 4세대가 진행되니까 준비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래도 그 파고를 못 막기 때문에 계속 이민자들 받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 일본이 36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5년 만에 가는 거예요.
이미 2000년도에 우리나라는 7%에 돌입했고요. 2017년도에 14% 돌아왔고 2025년도에 20% 들어가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메가 변화가 엄청 큰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파생될 이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 이 초고령화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도 좋고 그다음에 그 위생도 좋아졌고 먹는 것도 좋아졌고 의료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오래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1, 2, 3등 안에 들어요. 네, 오래 사는 걸로 계속 이제 오래 살고 점점 오래 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략하게만 좀 보세요. 지구촌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본적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키워드들입니다. 네, 키워드들이고 이건 우물 밖에서 우리나라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뭐가 벌어지고 있냐 이렇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저출산과 초고령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수도권 집중되는 속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전 세계에서 다 도시화되고 있는데 그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리고 도시 소멸 이 속도도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외국인 이민 요거는 앞으로 엄청난 충돌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도 사실 겪고 있는 문제지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이 퍼포먼스를 내는 국가잖아요. 서울도 그렇고 약간 메가시티고 대한민국이 10대 뭐 경제 강국이고 근데 그 많은 것들이 대부분 다 뭐랄까 이게 저비용 구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몸 끼어서 기계에 몸 끼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사고난에 돌아가시는 분들 제대로 산재 신청도 못하고 이런 처우를 그동안 그 사람들이 감당해 왔던 거예요. 여전히 그걸 감당하면서 이 퍼포먼스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결국 이거를 바로잡기 위한 이 정책 과제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될 텐데, 뭐 연금이든 의료든 아니면 뭐 그 복지 문제든 이 문제가 부닥치게 될 거고요. 환경 문제는 뭐 워낙에 보편적인 일이고요. 이제 그 마지막인데요. 초고령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을 넓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더 많은 시장에 판매하는 겁니다. 그 많은 시장이라고 할 때는 시간적 개념도 포함돼요. 예를 들면 유럽의 경우는요, 24시간 하는데 별로 없어요. 7시면 다 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저녁 되면 다 깜깜하죠. 다 집에 가서 있고. 그런데 최근에 독일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24시간 가게들이 막 생기는 거야. 편의점 같은 것도 막 생기고. 원래 그거는 노동권, 이 사람들도 가족의 어떤 일원이니까 가족의 시간이 중요하다. 이제 그동안 그런 걸 강조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시장을 확대시키는 방법이에요. 시장을 9 to 6가 아니라 시장을 더 확대시키면 소비도 더 하게 할 수 있고 생산도 더 하게 할 수 있고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약간 뭐 횡적이라고 하면 이게 종적이라고 하면 횡적으로 이게 아예 이쪽 그 넓이를 넓혀서 하는 것도 있죠. 시장을 개척해서. 근데 그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많이 판매하는 것도 있고 누군가가 많이 우리나라로 관광이든 뭐든 들어오도록 해서 물건을 사가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엄청난 전 세계적 경쟁에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혁신 경쟁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혁신 경쟁이 조금만 뒤처지면 바로 그냥 이 시장에서는 이게 아웃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아까 이제 에너지 문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리백이라고 하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소비의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혹은 기본 전제 조건을 우리나라 갖춰가야 되는데 그걸 갖추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몇 개를 이제 찝어봤는데 다출산 정책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출산으로 돌아가는 게 맞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인식은 출산을 많이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출산을 적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다라고 인식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세상을 돌면서 다출산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이게 옳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여성 인권이 엄청 낮은 나라의 산물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지점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다출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는가 혹은 그게 가능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제가 호주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뭐 10만 명 이상씩을 막 해요. 근데
자신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을 와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맞닥뜨리게 될 일인데, 제가 캐나다 가서 좀 깜짝 놀랐는데, 어린이집에 갔어요. 어린이집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어린이집 벽에 붙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긴 다문화 사회구나 진짜, 이걸 느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의 인식이 어떠세요? 엄마, 아빠, 애기, 요게 아마 정상 가족일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애기, 요건 어떤가요? 아빠, 애기, 요건 어때요? 네. 이제 이런 인식들이 이제 전 여기 가서 깨졌는데, 여기 벽에 어린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엄마, 아빠, 애기 정상, 엄마, 애기 정상, 아빠, 애기 정상, 엄마, 애기, 아빠, 애기 정상. 그리고 머리가 노랗고 뽀글뽀글이고 흑인이고 다 그 가족의 모든 형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정상이라고 가르쳐요. 여기서 소수파가 되면 비정상이 되고 차별하고 편견을 갖게 되고 거기서 갈등 요소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임용고사 볼 때부터 선생님들 가르칠 때부터 선생님들 교과서에 다 집어넣습니다. 아이들에게 편견을 가르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이게 되는 어떤 갈등의 지점 요소들을 최대한 다 포용의 어떤 이 안으로 다 이거를 집어넣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민자가 와가지고 이민자가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보도할 때 보도 지침도 있어요. 그 이민자의 이름을 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이민자의 이름을 넣어서 보도하는 순간 그 이민자, 예를 들어 킴이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일 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통합이 완전히 저해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해놔요. 그래서 그냥 물론 소문은 돌죠. 누가 어떤 사람이 했다 이런 거는 소문은 도는데, 보도할 때 그걸 보도하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인종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린치를 가하지 않도록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데서는 두뇌 이민, 주로 이렇게 높은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을 좀 골라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 일리아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이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이민국가가 있는데 그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입니다.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 10%가 현지인이고 90%가 외국인이에요. 인방파필이라고 해서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서비스직이나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로 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나라로 갑니다. 자기네 나라 영토를 내준 거예요. 세금도 없어요. 이러면 다 전부 자기네 거야. 대신 여기에 인프라를 활용할 때마다 이제 차비 같은 거 이거 받는데, 그 비용으로 이제 자기네들은 충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회 협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조율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길이 꼬꾸라지느냐, 유지하느냐, 혹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연금이나 복지는 이거 지속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 당연히 불가능해요. 왜냐면 산수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모셔야 될 분들은 많아지고 내는 사람들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시킬 수 있는가, 사회가 어떻게 서로 협약을 맺어서 잘 중간에 어떤 상생 지점 찾을 수 있느냐, 이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있을 거고, 요게 연동된 문제가 노인 연령입니다. 지금 최근에 72세까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노인 인식 조사들도 막 발표되고 있거든요. 자기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몇 살부터요? 물어보면 그 통계상 72세, 72점 몇 세 이렇게 나옵니다. 65세는요, 우리가 전후에 만들어진 기준이에요. 65세 되면 완전히 퇴출시키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저희 어머님이 65세인데 퇴출되는 게 맞나? 여전히 일할 수 있으신데? 근데 일을 안 하고 앞으로 지금 기대여명 85세인데 여성들은 86세인데 그거는 평균 연령이니까 그렇죠. 대부분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면은 몇십 년을 일을 못하는 상태로 실업급여도 못 받고 이런 것도 아닌 상태로 쥐꼬리만한 연금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 논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65세부터 무조건 다 은퇴시켜버리고 전부 다 부양의 대상자로 삼는 것은 이건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년 폐지의 문제도 결국 그겁니다. 정년 60세인데 교사의 경우는 62세고 이렇게 교수의 경우는 65세고 이렇게 좀 다르기도 한데, 이 정년도 저는 폐지에 대해서 논의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 엄청난 논쟁들이 있겠죠. 임금 피크제, 직무급제, 이것도 논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노동에 들어가면 그게 그냥 시간 지나면 월급을 올려받는 상황으로 가는데, 그게 실제 지금 유지 가능한가? 그것도 전 깨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을 준비하는 사회. 그러니까 죽음도 좋은 죽음이 있고 나쁜 죽음이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전반적인 어떤 토대를 사람들의 인생의 최후를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장례도 있고 병원에서 마지막 최후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보통 콧줄이라고 하는데 이 콧줄을 끼고 억지로 사람들을 자기가 의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캐나다 갔을 때 의사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윌이라고 하는 걸 줍니다. 그래서 딱 이제 예를 들어 암 판정을 딱 받았어. 그러면 당사자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윌을 딱 줘요. 그 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전 연명 의향서입니다. 그 의향서에 체크하는 게 많아요. 혹시라도 내가 정신을 잃었을 때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거, 의료 치료를 받을 것인가. 그거를 사전에 지가 다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족들에게 선택을 다 위임합니다. 심지어 죽는 방법, 수의, 장례식,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기 책임 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나라도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논쟁을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논쟁을 통해서 우리 대부분의 존엄한 죽음을 좀 맞이할 수 있게, 존엄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게 해야 된다. 120세 시대 또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논쟁해 봐야 되는 문제들이죠.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좀 토론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사회에 유의미하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 모델을 좀 잘 만들어내면 전 세계가 초고령화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국가 모델을 잘 만들면 저는 이게 또 하나의 한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잘 해소하면서 사회적 상생 방안을 제도적으로 잘 정비하느냐, 그리고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수긍하고 이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우리 사회의 현재 수준과 지금 밑에 있으신 분들을 더 끌어올리면서 선진국형으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냐, 요게 향후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세대의 어떤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